안녕하세요.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지난주 스푸세가 30회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죠. 그간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 교수님에게 일상 속 다양한 수학 원리들을 재미있게 배워봤는데요. 스푸세를 사랑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스푸세 총정리 30회를 결산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특별히 좀 신경을 썼는데 제 의상을 딱 보면 뭔가 떠오른 게 있죠. 맞습니다. 스푸세 총결산 그 첫 회로 오늘은 매스 어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푸세 30회 방송 중 가장 많이 거론된 수학 이론은 무엇일까요? 매스 어워드 최다 출연상 편, 그 영광의 주인공들은 누구일지 베스트 10으로 추려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매스 어워드 최다 출연상 베스트 10. 10위는 30회 중 총 2회 출연한 마방진이 차지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성가족 성당.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4차 마방진이 새겨져 있는데요. 서로 다른 16개의 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10과 14는 중복해 사용하고 12와 16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행과 열, 대각선 수의 합이 33이 된다는 점에서는 마방진의 기본 성질에 부합되죠. 왜 이 4차 마방진은 34가 아니라 33이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성가족 성당의 마방진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수가 사망한 나이인 33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죠.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 그의 판화 작품 멜랑콜리아에 유명사를 더해준 것은 오른쪽 위에 4차 마방진 때문인데요. 이 4차 마방진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은 34로 일정하며 맨 아랫줄 가운데 두 칸의 숫자는 15와 14인데 이는 판화를 제작한 1514년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뒤러는 왜 자신의 판화 작품에 마방진을 새겨 넣었을까요? 네,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 성가족 성당의 마방진처럼 뭔가 숨겨진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멜랑콜리아 속 4차 마방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멜랑콜리아라는 판화 작품부터 좀 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주인공이 컴파스를 들고 있어서 뭐 수학을 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그런 사물들이 있는데요. 이 모래시계는 뭐 시간의 무상함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여기 저울은 지금 비어 있고요. 네. 여기 구가 있고, 또 이 끝이 잘린 그런 다면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살짝 그 해골의 영상이 드리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이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4차 마방진이죠. 한번 확대해서 보실까요? 네. 자, 여기 보면은 1514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이게 이 판화가 제작된 해인 1514년을 이제 네.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만든 해를 넣기 위해서 4차 마방진 넣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4차 마방진을 여기 이제 배치시킨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 멜랑콜리아의 전반적인 기조는 우울함이죠. 네. 그런데 이 4차 마방진은 목성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성은 또 냉철함과 어떤 이성을 나타내는 그런 행성이고요. 그러니까 이 멜랑콜리아라는 이 우울함을 이 목성의 냉철함과 이성으로 상쇄하자는 이제 그런 의도가 배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네,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럼 예술 작품에는 이 마방진이 부적이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만 등장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구도를 잡는 데 있어서 마방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김홍도의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 마방진의 아이디어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김홍도요? 나왔네요. 이 작품 되게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씨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한쪽 구석이 이렇게 지워져 있네요? 예, 제가 이제 또 퀴즈를 내려고 이렇게. 또 오늘도 퀴즈를 준비해 오셨군요. 예, 여기 보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X자 마방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즉 X자로 그 각 대각선에 있는 수들의 합이 일정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의 사람이 있었을까요? 좀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지금 12명, 12명이네요. 그럼 이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들어가는 거죠? 다섯. 지금 7명이니까 5명 있으면 딱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그림의 구도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X자 마방진의 아이디어이죠. 네. 이 김홍도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수치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그 안정감 있는 구도를 취하다 보니까는 명수가 이렇게 배치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네. 어쨌든 이런 그 유명한 그림들은 이 안정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죠. 수를 조화롭게 배열한 마방진의 매력은 이처럼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수학자들의 흥미를 끌었죠. 그래서 라마누잔의 마방진, 프랭클린의 마방진 등 자신의 이름을 딴 마방진을 만들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마방진의 매력에 흠뻑 한번 빠져봤는데요. 메스어워드 최다 출연상 베스트 10, 이제 9위를 만나볼까요? 네, 공동 9위입니다. 30회 중 총 3회 출연한 피보나치 수열과 차원, 프랙탈이 공동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학 이론을 꼽으라면 바로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차원하면 참 어려운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6회죠. 불가사의한 차원의 세계 편이 그 편견을 깨줬었습니다. 또 18회 오류를 잡는 수학에서는 1차원과 2차원의 바코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차원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영국의 한 시립학교 교장이자 문학가였던 에드윈 에버스는 아주 특별한 책을 내놓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플랫랜드였는데요. 제목이 의미하듯 책은 평평한 세계, 즉 2차원 평면도형 마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동료인 바네시 호프만이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극찬을 했을 정도로 차원에 대해 잘 다루고 있죠. 플랫랜드는 그 인기에 힘입어 후에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됐는데요. 여기가 바로 평면도형들이 사는 가상의 2차원 세계 플랫랜드입니다. 호기심 많은 주인공 스퀘어는 어느 날 꿈에서 자신보다 낮은 차원인 1차원의 라인랜드와 한 단계 높은 차원인 3차원 세계를 여행하게 되는데요. 책과 애니메이션으로 차원에 대한 다양한 호기심을 새로운 시각을 통해 풀어내는 플랫랜드. 과연 스퀘어는 흥미로운 차원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어린이용, 아동용 만화를 생각했는데 잠깐 내용을 봤잖아요. 근데도 결말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건 성인이 봐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차원의 주제를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낸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이 소설 플랫랜드를 보면은 점의 세계인 포인트랜드는 0차원, 그다음에 선들의 세계인 라인랜드는 1차원, 그다음에 평면도형들의 세계인 플랫랜드는 2차원, 그리고 이제 3차원의 스페이스랜드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플랫랜드의 주인공은 평면도형인 정사각형, 스퀘어예요. 아무래도 평면 나라 이야기다 보니까 주인공은 평면도형 중에서도 정사각형인 이 스퀘어가 주인공이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이 플랫랜드에서 보면은 성별과 신분에 따라서 도형의 모양이 달라져요. 네. 우선 남성들은 2차원이 평면도형이고요. 여성은 한 차원 낮은 선분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선분은 양쪽 끝이 날카로우니까 부딪힐 경우에 다치기가 쉽죠. 그래서 네. 여성들의 행동 지침을 또 법으로 정해놓기도 했어요. 네, 남성은 평면도형이고 여성들은 한 차원 낮은 이 선분을 표현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반발의 목소리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저자인 에드원 에봇 자체는 굉장히 양성평등의 의식이 강했는데, 네. 당시 이게 집필될 때, 그게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 굉장히 그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있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차원 낮은 선분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성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게, 신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하층민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계층은 정삼각형,
그다음에 전문직은 정사각형과 정오각형, 그다음에 귀족들은 정육각형, 정칠각형 이런 식으로 그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 변의 개수가 늘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성직자는 원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정다각형에서 변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제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직자는 귀족 계급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다는 설정인데요. 네. 당시에 성직자들이 좀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원으로 이제 살짝 비틀어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흥미로운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점점 더 흥미를 더해가는 멜스 어워드 최다 출연상. 다음에는 또 어떤 수학 이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베스트 10, 6위와 5위 한번 만나보시죠. 자, 6위는요, 인류의 아름다운 발견이죠. 황금비가 차지했고요. 5위는 원주율을 나타내는 수학 기호조 파이, 그리고 머피의 법칙과 복권의 당첨 번호를 점쳐봤던 확률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수풋의 총 결산, 멜스 어워드 최다 출연상. 자, 이제 점점 1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의 꽃이 진선미라면 최다 출연상의 꽃은 베스트 3겠죠. 3위부터 한번 만나보실까요? 그럼 계속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의 변에서 성립하는 그런 특수한 성질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것이죠. 이 피타고라스는 이제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데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현재 그 사모스 섬에는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리는 이런 직각삼각형 모양의 동상이 세워져 있죠.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이 고대 그리스 이전에 4대 문명에서도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요. 맞습니다. 세계 고대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 각각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기록들이 발견되는데요. 이 문명이 어느 한쪽에서 발견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알아낸 것이죠. 네, 인간이 공통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식,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러면요, 이번에는 야구장 규격에 숨겨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한국야구위원회의 경기규칙 1.04 규정에서는요, 네. 야구장의 규격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본루로부터 38.795m 가서 2루를 정한다. 네. 그리고 본루와 2루에서 각각 27.431m 떨어진 곳을 잡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오른쪽 교차점을 본루를 기준으로 봐서 오른쪽 교차점을 1루, 왼쪽 교차점을 3루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사실은 여기가 27.432, 여기도 27.431이 되기 때문에 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여기가 그렇죠. 지금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은 27.431의 제곱 플러스 27.431의 제곱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1504.9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빗변의 제곱 38.795의 제곱을 해보면 그 값은 1505.052가 돼요. 두 값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친근한 공식이 야구장 속에 들어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놀라운 발견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동양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서양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파국 이론의 창시자인 영국의 수학자 에릭 지만.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증명이라 칭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고현의 정리인데요. 구를 3, 고를 4라고 할 때 현은 5가 된다. 중국의 수학책 주비상경은 이 정리를 어떤 수식이나 기하학적 도해 없이
단 한 장의 그림으로 증명하고 있죠. 구고현의 정리는 바로 직각삼각형이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요. 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수많은 증명 중 가장 간결하고 우아한 증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한 장의 그림에 증명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데 정말 깔끔한 것 같습니다. 구고현의 정리가 들어있는 주비상경,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보다 훨씬 더 앞섰다고 하죠. 이 주비상경이라는 책은 원래 천문학서였고요. 네. 그래서 언제 누가 저술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한 시기보다는 훨씬 먼저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VCR에서도 보셨듯이 얘를 이제 구고현의 정리라고 하죠. 네.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짧은 변을 구, 긴 변을 고, 네. 그다음에 빗변을 현이라고 해서 구고현의 이제 정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네, 구고현의 정리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증명이 담겨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요. 지금 구고현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ABC로 놨는데요. 이 큰 정사각형의 너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은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정사각형, 이렇게 뉘어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C가 되니까 C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큰 정사각형과 작은 정사각형 사이에 보면은 네 귀퉁이의 네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죠. 네. 그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 A, B 이렇게 되니까는 그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직각삼각형이 4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4배를 하면은 4개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2AB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큰 정사각형인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와 같아야 되냐 하면은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인 C의 제곱, 그 다음에 네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합인 2AB랑 같아져야 돼요. 네. 이렇게 등식으로 놓고 간단히 해보면은 양변에서 2AB가 없어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의 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완성이 되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구고현의 정리를 진자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진자의 정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제곱하고 관련되니까 제곱을 뜻하는 평방을 써서 네. 세평방의 정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일본이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또 세평방의 공식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 공식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 혹시 몰랐을까요? 보통 알고 있었죠, 당연히요. 조선 순조 때의 실학자 정약용, 네. 워낙 많은 분야를 넘나들면서 학문적인 연구를 하셨죠. 근데 30대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구고원류라는 책에 보면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실려 있습니다. 서양 수학에 밀려나 있었던 동양 수학의 우수성을 짚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그 밖에도 17회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매혹적인 황금 직사각형을 증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다 출연상을 쭉 짚어보니까 30회가 정리되는 느낌인데요. 멜서워드 최다 출연상,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2위와 1위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영광의 주인공은 어떤 수학 이론에게 돌아갈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멜서워드 최다 출연상 2위, 오직 일과 자신만으로 이루어진 수죠. 소수가 차지했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요. 스푸세 30회 중 총 9회 등장한 따다다다다다다다 방정식입니다. 네. 수학이 영화를 만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소재가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 관여를 한다고요? 예, 영화 혹시 캐리비안의 해적 보셨어요? 봤죠.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굉장히 엉뚱하고 매력적인 그 해적, 잭 스페로우가
모험을 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시리즈물로 만들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을 했었죠. 저는 그 장면 떠올라요. 주인공 조니 뎁이 이렇게 하고 뛰어다니거든요. 막 도망다니는 게 참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조니 뎁의 매력에 한동안 빠졌었는데요. 이 영화에 있어서 가장 큰 볼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캐릭터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낸 컴퓨터 그래픽이죠. 그렇죠. 사실 그런 측면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시각효과상을 받았고 세턴 어워즈에서도 최우수 특수효과상을 받았죠. 네. 근데 혹시 수연 씨, 2편과 3편에 나왔던 데비 존스 선장을 누가 맡았는지 아세요? 그럼요. 뒤에 여기 사진 있잖아요. 뭐 얼굴이 사실 저는 오징어인지 문어인지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좀 다리가 좀 징그럽게 나 있는 이 선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누군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게 배우 빌 나이가 이 역할을 맡았었죠. 동일 인물 같지 않죠? 와, 전혀 달라 보이는. 사실 해리포터의 교수로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러브 액츄얼리에서 락스타 예. 나오면서 나무조연상도 받으셨고. 그렇죠. 이 배우 빌 나이를 데비 존스 선장으로 변화시킨 게 바로 수학의 힘인데요. 네. 또 구체적으로는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 방정식은 유체의 흐름을 분석하는 미분 방정식인데 그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과 컴퓨터 그래픽을 결합시킴으로써 이런 변환이 가능했죠. 그러면요, 그 거센 파도가 이 배를 덮치는 그런 장면도 수학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장면이 나오는 게 투마로우라는 네. 재난 영화였죠. 그렇죠. 그래서 대홍수가 그 뉴욕을 덮치는 장면. 이거 역시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을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이었는데요. 이 방정식은 유체를 이루고 있는 각 입자의 힘과 속도를 분석해서 자연스러운 유체의 흐름을 표현해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유체 역학의 기본이 되는 나비의 스톡스 방식. 네, 이 수학의 이 위대한 업적은 영화뿐만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도 드러난다고 들었어요. 예, 참 이름도 어렵죠. 네.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 네.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정식이에요. 네. 그래서 비행기 날개 부분에서 유체의 흐름을 분석해서 비행기 설계를 하는 데도 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날씨 모델이라든지 해류의 변화, 또 혈관에서 혈류의 흐름, 또 은하계에서 별의 움직임, 또 오염물질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학 분야에서 보면 뭐 기계공학, 네. 항공우주공학, 화학공학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30회를 총 결산해본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도 스푸세 결산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주제로 만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